5번째 이제 분산 분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T테스트, 그러니까 통계를 배울 때 이 주소를 좀 잘 찾을 필요가 있는데, 두 집단을 비교할 때는, 그러니까 두 집단의 숫자를 비교할 때는 T테스트를 쓰죠. 근데 예를 들어 뭐 2x2 테이블 같이, 그것도 역시 숫자긴 하지만 개별의 관측치의 숫자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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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5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포가 고르게 되어 있는지를 볼 때는 카이스케어 같은 테스트를 하죠. 이제 오늘 배우실 것은 이제 두 집단이 아니라 세 집단 또는 그 이상에서의 우리가 관찰한 개별 어떤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세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이제 분산 분석입니다. 이제 오늘 분석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뒷부분에는 이제 요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다별량 분석. 지금까지는 단별량 분석과 다별량 분석이라고 보통 둘로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모으시면 일단 무슨 조사를 했다, 남녀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또는 그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들을 뒤져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단별량 분석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다별량 분석이란 남녀 간에, 그러면서도 성별의 효과까지 다 고려해서 봤을 때, 성별의 효과까지 고려해서 봤을 때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느냐, 또는 반대로 남녀 간의 차이를 반영했을 때 연령 구간 사이에 차이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별량 분석에 들어간, 즉 설명 변수가 여러 개가 들어가면 서로의 효과를 어저스트한, 통계적으로 보정한 결과물을 이제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런 분산 분석인데, 이것이 어쩌면 방금 얘기 드렸던 단별량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 변수 y인데 설명 변수는 예를 들어 ax 플러스 b, 또는 그냥 이거 해서요 라고 치면, y라는 어떤 숫자 결과 값을 예측하는데, 내가 그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쓴 도구는, 관찰값은 x라는 한계의 변수인 거죠. 이럴 때가 이제 이런 분산 분석이고, 지금 현재는 이 x가 3개 이상이 있다. 예를 들어 뭐 30대 연령, 40대 연령, 50대 연령,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또는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 이 경우는 연령 분이라는 하나의 변수로 y값의 차이가 있는지 보는 거. 이것이 이런 분산 분석이고, 일종의 단별량 분석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예를 들어 뭐 a1 x1 플러스 a2 x2 플러스 b 이렇게 됐다고 치면, 예를 들어 얘가 성별이고 얘가 연령분이다 이렇게 되면 2원 분산 분석이 되고, 하나 이상, 2개 이상이니까 다별량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하는 3개의 그룹이 있었다고 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세 집단의 값이 같으냐 다르냐를 보는 건데, 제가 T테스트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그림을 보여드렸죠. 우리는 세 그룹의 값들이 있는데 얘가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T테스트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합니다. 평균값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퍼져 있느냐, 모아져 있느냐, 그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세 그룹의 분포가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알고 봤더니 가운데가 이렇게 퍼져 있으면, 얘에 비해서 얘는 세 그룹 사이 차이가 적은 게 되겠어요, 많은 게 되겠어요? 적은 거 된다는 사람. 또는 이것에 비해서는 이것이 세 그룹의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땡입니다. 얘는 더 모아져 있기 때문에 얘하고 더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퍼져 있어서 얘하고 얘가 당장 구분이 이 위에서 덜 되죠. 서로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또는 이것에 비해서는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퍼져 있는 정도가 미치는 영향이고 얘는 그 평균의 절대값이 저 그림에 비해서 얘는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세 그룹 사이의 차이가 큰 것은 당연히 이쪽이겠죠. 그래서 이제 t-테스트 때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즉 평균값이 얼마나 큰 디퍼런스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설사 같은 디퍼런스라 하더라도 덜 퍼져 있고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을수록 섞여 있지 않는 거니까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는 판정하는 거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통계량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역시 이때 쓰는 통계량이 이제 여기서는 F 스태티스틱이라고 합니다. F 통계량이라고 얘기하는데 F 통계량은 within group variation, between group variation 이렇게 돼요. 표현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서의 것에서 자 퍼즐 정도가 크면 클수록 예를 들어 얘가 제일 크죠. 퍼즐 정도가 클수록 차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통계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걔를 F 스태티스틱이라고 부른다. 근데 퍼져 있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이 값이 F 스태티스틱이 작게 나타나요. 즉 얘가 크면은 차이가 크다. F 통계량이 작으면 차이가 작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어떤 조작된 그 하나의 계산값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기본 원리는 퍼져 있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F 값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럼 퍼져 있는 정도는 분자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분모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퍼져 있는 정도가 클수록 F 값은 작아져야 되니까 여기죠. 즉 여기엔 분산과 관련된 통계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디퍼런스가 크면 클수록 F 스태티스틱도 크면 되죠. 차이가 크면 평균의 디퍼런스가 크면 클수록 차이가 크다라고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자에다가 소위 말하는 평균의 차이를 넣는 거죠. 이렇게 만든 통계량이 바로 F 스태티스틱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사는 뭘 넣느냐? 각 그룹에 퍼져 있는 정도를 반영해서 넣고요. 그걸 합산을 하고 분자에는 평균 간의 이 디퍼런스 거리를 분자에 넣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원리는 t-테스트랑 사실 똑같죠. 여러분이 이제 t-테스트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했던 것을 지금 또 이제 까먹고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t-테스트 때 그 우리가 만든 그 통계량은 무슨 분포를 가져요? t 통계량은 무슨 분포? 숫자가 많을 때는 정규 분포에 가깝게 가지만 숫자가 적을 때는 t 분포라고 좀 다르게 부르죠. 꼬리가 좀 더 두껍고 크기가 좀 낮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든 세 그룹 이상일 때 이렇게 어찌됐든 이 원리로 만든 F 통계량은 또 걔 나름대로 F의 분포를 가져요. 그것이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일 때, 자, 자유도는 제가 얘기 드렸었죠. 그럴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일 때는 이렇게. 3, 5일 때 이렇게 가다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00 정도 되면 점점 뭐예요? 그러니까 정규 분포 비슷한 모양으로 또 가죠. 얘도. 뭐 그런 식이에요. 자,
그런데 저희가 ANOVA 또는 분산 분석 또는 세 그룹 이상에서의 측정치의 차이를 비교하다 할 때 이제 전제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제되는 조건은 ANOVA 분석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거의 모든 통계 분석에 그냥 다 같이 지켜야 될 원칙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독립성. 한 그룹의 값은 다른 모집단으로부터 조율된 것이다. 또는 한 그룹의 값이 다른 그룹의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서로 독립된 두 그룹의 t-테스트 할 때도 이 똑같은 독립성 얘기했었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규성. 우리가 하는 모든 분석은 예를 들어 제가 뭐 흔하게 이제 예를 들었지만 이번에 우리 애가 몇 점의 수학 점수를 맞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인지를 딱 대충 감을 잡으면 얘가 몇 점쯤 했을 거다라고 이제 찍는단 말이죠. 왜? 예를 들어 수학 성적 값은 정규 분포를 할 거라고 가정하고 저희가 그렇게 찍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두 가지의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똑같이 예를 들어 뭐 80점을 맞았다고 쳐도 실제 반에 이렇게 분포는 뭐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더니 얘보다 많은 점수를 얻은 애가 그래도 꽤 돼. 뭐 이럴 수 있죠. 실제 현실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이 반평균 보니까 대충 이쯤 되고 여기서 이제 또 분산 우리 계산할 수 있죠. 평균값에다 평균값에서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더하는데 그냥 더하면 0이 되니까 제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이 여기고 분산이 뭐 이 정도니까 요런 이쁜 정규 분포를 할 것이다 가정하고 그랬을 때 80점이면 한 요 정도 애들이 할 거야 라고 우리가 이것은 뭐예요? 실제 이것은 추정이죠. 이건 추정인데 실제는 이렇게 이쁜 모양을 가질 리가 없단 말이에요. 유독 요번에 성적이 높은 애들이 일부 강세를 보여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통계를 할 때는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정하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료의 실제 모양새도 이거하고 비슷해야만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면 얘가 상위 예를 들어 15%다라고 내가 그냥 추정을 해버리는데 실제 값은 그게 전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추정값이 어떻게 돼? 정규 분포를 전제로 하고 또는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하고 했던 나의 추정값은 실제하고 많이 달라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가능하면 내가 모은 값들의 모양새를 봤더니 얘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내가 모은 자료도 정규 분포처럼 이렇게 아주 이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어 그거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 라는 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정규 분포 모양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내가 낸 p-value하고 실제의 개의 등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 당연히 여러분이 쓰는 통계, 정규 분포를 활용한 모든 통계량은 자료를 내가 모았더니 정규 분포랑 비슷해야 내가 추정하는 값이 실제 값하고 잘 맞아 들어간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모았는데 정규 분포 모양을 이쁘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자료의 건수가 내가 자료를 뭐 수백 건, 수천 건 모을수록 이렇게 이빨 빠진 모처럼 되지 않고 이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거기서도 어때요? 제가 전에 얘기 드렸듯이 사람이 인위적인 것은 이런 식의 분포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치우친 분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치우친 분포를 했을 때는 얘를 로그 전환하면 이렇게 치우쳤던 게 좀 정규 분포에 비슷하게 되고, 그 다음 자료의 건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렇게 익어가지고 있을 때는 자료를 좀 더 모으고, 이렇게 해서 정규 분포에 가능한 가까운 모양새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추정을 해야 여러분이 추정한 값하고 실제 값하고 비슷한, 즉 보다 정확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등분산성인데 이것은 t-테스트에서도 여러분이 두 집단을 비교하는데 두 집단이 퍼져 있는 경우가 비슷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비슷한 경우와 비슷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그 다음에 t-테스트를 얘를 읽을 건가 쟤를 읽을 건가 정했잖아요. 근데 세 집단 이상일 때는 아니 얘랑 애가 이렇게 퍼져 있는 모양새나 얘가 퍼져 있는 모양새나 얘가 퍼져 있는 모양새가 얘만 혼자 이렇다 이러면은 우리가 돌리는 통계가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경험 또는 관찰 또는 관찰치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같은 조사 항목을 했다면 서로 다른 세 집단이라고 해도 대부분 퍼져 있는 동은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유독 뭐 한 집단만 이렇게 쫙 모여있다. 그 퍼져 있는 중과 다르다. 이러면 분산 분석을 돌리게 되는 전제 조건이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이럴 때 대충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이제 통계를 돌리시는 분이 자료의 세 그룹에 가까이 퍼져 있는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돌려서 나온 결과가 여기서 F통계량이죠. F통계량, 그 다음에 그 F통계량의 분포를 봤을 때 걔가 어느 P밸류에 속하는지를 그냥 읽고 그냥 끝내십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넘어간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은 마치 아까 P밸류를 무시하고 그냥 그러니까 아까 정규 분포라는 가정을 무시하고 돌렸을 때 실제 걔가 몇 퍼센트에 속했는지 하고 정규 분포라고 가정했을 때 몇 퍼센트 속하는지하고 많이 다를 수 있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통계를 돌리긴 돌렸지만 부정확한 통계를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확한 통계를 돌리는 그런 일들이 하도 잦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말, 두 번째는 새빨간 거짓말, 마지막은 통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통계를 돌리는 것은 막상 그냥 여러분들이 많은 통계 수업에서 또는 책에서 보면 뭐 SPS에서 뭐 톡톡톡 눌러서 나중에 P밸류 나오죠? 그럼 그게 0.05 되면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하고 끝 하는데 그렇게 하면 대부분 이제 결국은 의도하지 못한 사기를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통계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은 관찰값을 가지거나 또는 오래 관찰하거나 이러면 많은 현상들이 결국 정규 분포 비슷하게 되는 경향들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계를 돌리는 거예요. 자, 이런 분산 분석이 설명 변수가 한 개이고 그래서 단별량 분석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아까 F 통계량을 하면서 밑에는 어찌됐든 퍼져 있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F 값이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고 차이, 평균 차이가 크면 클수록 F 스태티스틱이 커져서 얘가 차이가 있는 걸로 이제 판단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세 그룹인데 어떻게 넣느냐? 요거는 within group variance라고 합니다. within group. 자, 여기는 몇 그룹? 세 그룹이잖아요. 각 그룹 내에서 얘가 퍼져 있는 정도를 계산합니다. 두 번째 그룹에서의 퍼져 있는 거, 세 번째 그룹에서 퍼져 있는 정도를 놓고 그 다음에 분자는 between group variation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세 그룹 사이에 평균의 변을 이제 분자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위딩 그룹, 비트윈 그룹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생소한 단어가 이제 나왔지만 사실은 그 원리는 분산 평균 차이. 자, 그래서 좀 작지만 간단한 예를 들어서 실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세 그룹, A그룹, B그룹, C그룹입니다. A그룹은 3개의 관측치를 가지고 있어요. 관측치가 1점, 2점, 3점. B그룹은 4점, 5.6점, C그룹은 7점, 8점, 9점입니다. 자, A그룹의 평균은 2점, B그룹의 평균은 5, C그룹의 평균은 8이죠. 자, 이런 거 가지고 분석을 돌렸을 때요. 자, 두 번째 예는 A그룹은 마이너스 1, 2, 5라는 세 가지의, 역시 마찬가지 세 가지의 관측치지만 마이너스 2, 5라는 값을 가지고 평균도 역시 2입니다. 여기에서도 평균이 2였어요. 근데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뭐죠? 퍼져 있는 거예요. 얘가 더 많이 퍼져 있죠? 자, 식으로 이제 B그룹도 258, C그룹도 58, 11 이렇게 이제 가지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분산 분석을 한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분산 분석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토탈은 뭐예요? 9개의 관측 결과인데 A그룹이 1, 2, 3, B그룹이 4, 5, 6, C그룹이 7, 8, 9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위딩 그룹 베리에이션이라고 얘기했던 그것과 비트윈 그룹 베리에이션이라는 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탈 베리에이션. 근데 일단 토탈 베리에이션부터 볼까요? 여기 토탈은 그룹의 차이를, 경계를 깨고 그냥 전체의 베리에이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 2, 3, 4, 5, 6, 7, 8, 9에 퍼져 있는 정도 변이를 볼 때 있잖아요. 평균에서 각 관측값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하고 걔를 그냥 더하면 안 되니까 제곱해서 더하죠. 평균이 5예요. 1, 2, 3, 4, 5, 6, 7, 8, 9의 평균은 5고 거기서 5에서 첫 번째 관측치 1 빼기 5에 그냥 더하면 안 되니까 제곱해서 더하고 2, 3, 4, 5, 6, 7, 8, 9까지 해서 다 더했어요. 그럼 60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토탈 베리에이션이죠. 토탈 베리에이션. 자, 두 번째로, 이제는 1단계라고 생각하는데, 비트윈 그룹 베리에이션. 그룹 간의 차이예요. 그룹 간의 차이. 자, 첫 번째 집단은 1, 2, 3인데, 얘 평균은 얼마예요? 2였죠. 그리고 두 번째 평균은 5였고 세 번째 평균은 8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룹 간의 차이를 비교한 건데 첫 번째 그룹의 평균은 2였고 두 번째 그룹의 평균은 5였고 세 번째 그룹의 평균은 8이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2, 5, 8이라는 관측치를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볼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2, 5, 8의 평균은 5를 기준으로 해서 5에서 2가 3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보통 2 빼기 5에 역시 또 이 베리에이션 보는 거 그냥 더하면 안 되니까 제곱. 자, 그럼 5 빼기 5의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8 빼기 5의 제곱이죠. 이것이 세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를 보여주는 통계량이죠. 이걸 더하면 되겠죠? 더하는데 관측지의 개수를 고려합니다. 즉, 첫 번째는 2 빼기 5의 제곱, 두 번째는 5 빼기 5의 제곱, 세 번째는 8 빼기 5의 제곱인데 첫 번째 관측지가 3개였으니까 3개, 두 번째 B그룹도 3그룹이었으니까 3개, C그룹도 3개였죠. 그걸 3개 해서 더해주면 첫 번째는 27, 두 번째는 5 빼기 5니까 당연히 0, 세 번째는 27이고. 자, 비트윈 그룹 베리에이션은 이건데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관측치의 개수만큼 이제 더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54가 나오고요. 자, 마지막으로 within group variation 뭐예요? 결국 각 그룹이 얼마나 퍼져 있는가, 그룹 내에서 한 그룹에 속한 애들이 얼마나 이렇게 퍼져 있는가, 모아져 있는가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1, 2, 3이라는 관측치에서 퍼져 있는 정도 되는 거 똑같은 방식이죠. 1, 2, 3 평균이 2니까 2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죠. 첫 번째 1은 1 빼기 2의 제곱, 두 번째는 2 빼기 2의 제곱, 세 번째는 3 빼기 2의 제곱해서 싹 더해주면 그게 뭐예요? A란 그룹에서의 그룹 내의 베리에이션이죠. 같은 식으로 딱 계산하면 2가 합이 6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은 토탈 베리에이션은 그룹 간의 베리에이션, 그 다음에 그룹 내의 베리에이션을 더한 것과 같다. 즉, 6 더하기 54는 60 나오고 이렇게 맞도 되어 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 이런 표가 나오고, 여러분이 아노바 분석을 돌리면 이런 아노바 분석 테이블이 나옵니다. 자, 비트윈 그룹 베리에이션 아까 계산했죠? 54. 위딘 그룹 베리에이션 6. 토탈 베리에이션 54 더하기 6 해서 60도 나오지만 그냥 직접 토탈 베리에이션 아까 했어도 60 나왔죠. 이렇게 나온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그냥 이것을 쓰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처음 F 통계량 이렇게 할 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거기 딱 가만히 됐잖아요. 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생각해 봅시다. 비트윈 그룹이에요. 그룹 간의 베리에이션들 본데 우리 몇 그룹을 비교했죠? 세 그룹이죠. 그럼 자유도는 얼마겠어요? 3 빼기 1은 2죠. 제가 2x2 테이블 할 때는 2 빼기 1, 2 빼기 1 해서 1 곱하기 1은 1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세 그룹에 비교할 때 자유도는 우리가 전체 평균을 알았을 때 두 개의 값만 알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알게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첫 번째 얘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3 빼기 1은 2고, 자, 두 번째 within 그룹이에요. 자, A 그룹의 관측치는 3개였죠. 그것의 베리 자유도는 역시 3 빼기 1은 2죠. B 그룹도 3 빼기 1, C 그룹도 3 빼기 1 해서 4로 해주면 자유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 비트윈 그룹의 자유도 2, 그 다음에 위딘 그룹의 자유도 6, 그리고 토탈의 자유도를 더해서 8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으로 나누어준 값을 구하는데 그걸 민 스퀘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4에다 자유도를 나눠줘서 27, 6에다 자유도를 나눠주니까 6 나누기 6 하는 게 2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우리 이거 계산했잖아요? 6. 그 다음에 평균의 차이를 보여주는 통계량 54 계산했죠? 그래서 6분의 54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다 자유도를 감안해서 54에다가는 2를 나눠주고 6에다가는 6을 나눠주고 그러면 1분의 27이 되죠. 자, 1분의 27. 이 값이 그냥 F 통계량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냥 6분의 54 하면 좋고, 근데 왜 여기다 자유도라는 걸 감안해서 6분의 54를 안 하고 1분의 27을 해서 27을 만들었을까? 이것은 통계하는 분들이 F라는 값이 나왔을 때 그것이 가질 F가 0이 나오는 거예요. 1이 나오는 거예요. 2가 나오는 3. 그래서 나올 모든 가능성 있는 값에다가 가상의 확률들을 다 계산해서 결국 F의 분포의 어떤 형상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 자유도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이 세 집단일 수도 있고, 네 집단일 수도 있고, 100집단일 수도 있잖아요. 또는 각각의 관측치가 여기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일 수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죠. 알고 봤더니 우리가 아까 그 원리로 계산했던 분산분의 평균이라는 그 원리로 계산한 F값이 퍼져 있는 모양새가 달라지는데 그 모양새는 바로 내가 비교하는 그룹의 개수, 그 다음에 각 그룹 내에서 도대체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모양새가 결정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지금은 똑같은 6하고 54가 나왔는데 문제는 위가 2이고 밑에가 6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27분의 1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위에가 4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비교하는 집단 그룹이 5개 그룹이라면 자유도가 4가 나오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룹 내의 자유도도 예를 들어 12가 될 수도 있죠. 어떻게 12가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 세 그룹이라면은 4 더하기 4 더하기 4. 그러니까 결국 각 그룹 내에 5개의 관측지가 있어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4개가 나왔으니까 아, 그룹은 5개구나. 5개인데 토탈 자유도의 합이 12라는 것은 이 5개 그룹에 들어가 있는 관측지의 개수가 토탈 5개 그룹이니까 12 더하기 5. 즉 17개구나. 그래야 여기서 뭔가 n이 나오면 하나씩 빼주나요. n2 빼기 1, n3 빼기 1, n4 빼기 1, n5 빼기 1 해서 얘를 다 더해줬더니 12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 관측지의 토탈합은 5번 2를 빼줬으니까 여기다 거꾸로 다시 5번 2를 더해주면 아, 관측지가 17개 나오면 자유도가 12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은 거죠. 지금은 각 그룹 내에 관측지가 3개였고 그룹도 3개였죠. 그래서 이제 54하고 6이 나왔지만 걔를 이렇게 나누면서 27이 나왔는데 똑같이 5개 그룹이고 전체 여기에 관측지의 합을 다 더했더니 17개면 똑같이 27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제 찾아낸 것이 어떤 통계학자들의 또 공리겠죠. 하여튼 자유도까지 감안한 F값을 구하고 그럼 이 F값이 가지는 분포가 있다. 이 분포는 물론 수많은 이제 가상의 경우를 계산해서 다 계산하겠죠. 그룹이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엄청나게 많아요. 각 그룹 내 관측지가 뭐 3개일 때, 4개일 때 막 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모든 경우에 조합해서 F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F의 값의 분포를 알고 싶어 해서 굳이 F 분포도를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다시 뭐 검증해 보실 필요는 없고요. 옛날에 건 다 이제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T 분포 정말 나올까? 30개 이상의 집단의 값을 가지고 막 두 집단 비교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T 값을 다 해서 확률을 계산해는 그런 수작업은 지금은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와서 F값이 27이고, 근데 F값이 27인 것에 해당되는 우리는 P-밸류를 알고 싶은 거죠. 여기서 키보드가 안 먹네. 네. 그럼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근데 27이라는 값을 보니까 여기서도 제가 그려서 이제 그러면 아까 제가 F값의 분포가 이렇다 하면서 자유도가 이를 때는 이렇게 되고 하면서 자유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이런 모양새를 보였죠. 근데 하여튼 자유도가 27일 때 어떤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밑에는 1,
위에는 27대의 자유도의 분포가 있는데 거기서 밑에 자유도가 6이군요. 6이고 위의 자유도가 2죠. 2였죠. 이럴 때 F값의 분포가 있는데 거기서 27이라는 값이 나왔을 때 여기 상위 몇 퍼센트에 속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봐왔죠. 봤더니 그게 0.001보다도 작더라. 즉 엄청난 극단치에 속하더라. 27은. 우리 보통 이 뜻은 어떻게 해요? 보통 5%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더구나 그 단측 검정이 아니라 양측 검정을 했을 때 2.5% 이쪽으로 2.5% 또는 이쪽으로 2.5%에 속하면 우리가 관행상 통계적으로 유한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한다고 했었죠. 통계적으로 평균을 벗어나는 극단치다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얘는 0.001이 나왔으니 통계적으로 세 그룹 사이에 우리는 유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김무가설이 뭐냐? 원래 검증 A의 평균은 B의 평균, C의 평균이다. 요것을 검증한 거였습니다. A의 평균, B의 평균이 있고 C의 평균이 있을 때 이것이 같다. 김무가설이 원래 이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t-테스트처럼 하려면 얘의 평균을 내서 얘가 얘하고 차이가 있는 점인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A가 또 C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 또 B가 C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고, 막 봐야 되는 조합의 수가 늘어나죠. 근데 분산 분석은 뭐예요? 그걸 이제 가능한 경우의 조합들을 다 계산해서 뭐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within group variation, between group variation이라는 걸로 한 번에 그냥 계산해버리죠. 근데 그 한 번에 계산한 그 F값의 정체는 F값이 전제라고 보고 있는 가설은 이거다. 세 그룹은 그냥 같다. 차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0.001이 나왔으니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했을 때 F분법을 따른다고 했을 때 F값이 27보다 클 확률은 P-value는 0.001보다 작다. 따라서 김무가설을 기각한다. 얘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그룹의 평균값들은 유의 수준 0.0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즉 내가 차이가 유한 차이가 있다 없다라고 가름을 놓는 기준을 0.05로 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한 차이를 보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내 유의 수준 꼭 0.05여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관행상 그렇게 쓴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 아까 각 그룹 내에 퍼져 있던 정도. 그러니까 훨씬 컸죠. 마이너스 1, 2, 5, 2, 5, 8, 5, 8, 11. 자, 여기서는 굳이 뭐 계산을 반복은 안 하고 그냥 토탈 베리에이션, 평균이 5죠. 그래가지고 다 계산했더니 아까부터 어때요?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탈 베리에이션도 108로 퍼져, 그래서 크게 나오겠죠. 당연히 아까 60 나왔지만. 그 다음에 비트윈 그룹 베리에이션을 보여주는 얘는 어떻게 돼요? 각 세 집단 평균은 어땠어요? 똑같이 258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값이 변한 건 아니죠. 베리에이션만 변했지. 그러니까 두 번째 얘는 똑같이 54예요. 그 대신에 세 번째, 각 그룹 내에서는 아까와 달리 많이 커져 있었잖아요. 얘가 왕창 커졌죠. 아까 2 되던 게 였던가? 그런데 얘가 54나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들이 아노바 분석을 하면 스케일이 이렇게 나오는데, 비트윈 그룹 성 스퀘어가 54, 위딩 그룹 54. 54 더할 때는 108인데 이것도 딱 맞아들었죠. 일단 그렇게 하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똑같죠. 달라질 게 없잖아요. 세 그룹 비교한 거였고 각 그룹 내에서는 관찰치가 3개씩 있었고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적값이 달라졌으니까 해봤더니 얘가 3이 나왔어요. F값이. 그래서 이 F값이 자유도가
분자가 2. 자유도가 분모의 자유도가 6이었을 때 F의 이제 분포 값을 봐서 3이라는 게 도대체 상이 몇 %야 하고 봤더니 0.125. 즉 상이 12.5%에 속하는 애였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판단 기준을 보통 뭐라고 해요? 0.05, 즉 5%를 기준으로 했는데 얘는 12.5%나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근데 언제? p-value 0.05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가름을 했을 때 얘는 0.125가 나왔으므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는 기술하죠. 그래서 세 그룹의 평균값들은 유의수준 0.0을 기준으로 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세 그룹 사이 유의한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세 군의 평균이 동일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무가설 분산 분석을 한꺼번에 세 그룹이면 얘의 평균과 A와 B를 비교하고 A와 C를 비교하고 뭐 이렇게 B와 C를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한 표의 계산을 했는데 그것은 A의 평균은 B의 평균은 C의 평균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 아니라면 기무가설을 보통 하이퍼테티스 제로 해서 H0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아니었어요. 즉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보죠. 제가 그래서 A의 평균, B의 평균, C의 평균 가지고 3x3 테이블을 그려봤는데 만약에 A와 B의 평균의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이 경우에도 이게 팩이 되겠죠. 근데 A와 C의 차이가 있어도 역시 그래도 규모가설은 팩이 되겠죠. 또는 B하고 C가 달라도 역시 규모가설은 팩이 된단 말이에요. A하고 B가 다른 경우, A하고 C가 다른 경우, B하고 C가 다른 경우, 심지어는 A하고 B도 다르고 B하고 C도 다 다른 경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확률이 겹치는 거죠. 아, 여기다 그릴 수는 없지. 만약에 여기에 속하면 어떻게 돼요? A, B, C 세 분 중에 A와 B도 다르고 B와 C도 달라. 근데 A와 C는 다르지 않으면 여기에 속하죠. 그러니까 확률의 그 경우 수를 보면 결국 이렇게 되고 이 세 개의 이게 겹쳐진 이 범위 안에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봅시다. 첫 번째 경우 A와 B가 같으냐 다르냐를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유의 수준 0.05를 기준으로 했을 때 A와 B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유의 수준 0.05를 기준으로 어떤 확률이 있는데 나는 이쪽으로 2.5%든 이쪽으로 2.5%든 해서 여기에 속거나 여기에 속하면 나는 다르다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내 말이 맞을 확률은 몇 %? 95% 확률로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속했으면서도 내가 판단 기준은 유의 수준 99, 그러니까 유의 수준 0.01, 즉 여기에 0.5%, 여기 0.05%에서 1%만 빼니까 어떻게 돼요? 유의수준 0.05가 아니라 유의수준 0.01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 속해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 그러면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는 판정 기준이 달라졌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 말이 맞을 확률을 내가 100번을 찍었는데 100번을 찍었는데 적어도 내 말은
95%는 맞다. 혹시 틀릴 수도 있어. 이렇게 2.5%, 2.5%에서 야말이 틀릴 확률은 5%밖에 안 된다. 우리가 p-value 0.05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판단 얘기는 그거거든요. 자, A와 B는 다르다라고 판단했어요. 유수준 0.05를 기준으로. 그럼 내 말이 진짜로 맞을 확률은 95% 내가 장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원리가. 근데 A와 C도 있죠. 그것도 역시 내 말이 진짜 맞을 확률은 95%예요. B와 C도 내 말이 진짜 맞을 확률은 95%.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서 틀리든, 이렇게 돼서 기문가설을 기각하든, 이렇게 돼서 기문가설을 기각하든, 이렇게 해서 기문가설을 기각하든 해서 토탈리 내 말이 다 맞을 확률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테스트를 한 번 한 게 아니잖아요. 내 말이, 예를 들어 내가 1학년 1반에 와서 내 말이 맞을 확률 95%야. 그래서 1학년 2반에 가서 내 말이 맞을 확률 95%야. 1학년 3반에 가서 내 말이 맞을 확률 95%야. 근데 진짜 다 맞을 확률은 떨어지겠죠. 0.95 곱하기 0.95 0.9하면 0.857. 즉 내가 1학년 1반, 2반, 3반에 가서 한 말이 진짜로 다 맞을 확률은 0.95가 아니라 0.9를 3번을 곱하다 보니까 0.857로 떨어진다. 내 말이 진짜 3번 다 맞을 확률이 0.857이고 이것은 내 말이 자, 얘기가 조금 이제 복잡하게 되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노바 테스트는 두 단계의 테스트를 거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세 평균은 같으냐, 같은 건 아니냐 가지고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 번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p-value 0.05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테스트, 2단계 테스트에서는 자, 얘가 폐기됐어요. 근데 제가 얘가 폐기됐다고 해서 그럼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냐?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사실은 즉 규모가설이 폐기됐다고 해서 우리가 해석을 자칫 잘못해가지고 세 그룹 간의 평균은 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A하고 B만 다를 수도 있고 다르니까 이게 폐기됐을 수도 있고 B하고 C만 달라서도 폐기됐을 수 있고 또는 A하고 C가 달라서도 폐기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만 돼서도 폐기될 수도 있고 이렇게만 돼서 폐기될 수도 있고 세 개 다. 즉 A의 평균이 B의 평균하고도 다르고 B의 평균이 C의 평균하고도 달라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숫자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여러분 아노바 테스트 했더니 p-value 0.05 나왔어요. 그럼 해석할 때 세 집단의 평균값은 다 동일을 하다는 규모가설은 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여러분이 해석을 세 집단의 평균은 다릅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집단이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A하고 B는 다르고 B하고 C는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은 이것이 깨졌다는 것은 그 안에는 이렇게 된 건, 이렇게 된 건 여러 가지 조합 이것들이 다 있다. 그래서 이제 사후 검증에서 지금 첫 번째 1단계 검증에서는 검사를 한 번 했는데 두 번째 검사에서는 그래
세 개가 다 같다는 건 깨졌는데 그럼 어디가 달랐길래 이게 깨진 거야 라고 할 때는 검사 도구를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의 검사 도구를 들이게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수를 할 확률이 0.95 곱하기 0.95 곱하기 0.5에서 무려 대략 한 15% 정도로 늘어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테스트를 할 때 이제 보통 그걸 부르는 용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만약에 누լ 하이퍼세시스 귀무가설이라고 우리 보통 하이퍼세시스 제로가 진실일 때 즉 우리는 뭐 차이가 없다 라고 했을 때 근데 내가 실제로 귀무가설을 진실이 차이가 없는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돼? 귀무가설을 리젝트하면 안 되겠죠. 즉 차이가 없을 때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정확한 의사결정을 한 거죠. 판단을 한 거죠. 이것은 어떻게 되냐? 실제 true였는데 내가 진짜 true라고 판단한 거 차이가 없다고. 이것을 true 네거티브 라고 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차이가 없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차이가 없다는 것을 리젝트를 해버렸어요. 그것은 잘못된 의사결정이에요. 실제는 차이가 없는데 내가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난 얘기했어요. 차이가 있다고 하면 포지티브, 차이가 없다고 하면 네거티브라고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포지티브라고 했던 판단이 false, 틀린 거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false positive라고 얘기하고 또는 type 1 error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는 알파 에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 실제로는 대립같은 말, 이걸 좀 편하게 표현하면 실제 진실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실제 진실 차이가 있는데 불행히도 차이가 있다라고 리젝트를 해야 되는데 귀무가설은 깨졌다고 리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잘못된 판단을 해요. 내가 네거티브라고 차이 없습니다 하고 네거티브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틀렸죠. 그래서 폴스 네거티브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얘를 타이프 에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베타 에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용어가 이렇게 막 폴스 네거티브 타이프 에러, 베타 에러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부르는 학자마다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결국 그 얘기가 된 거예요. 그 서로 간에 학자가 하던 얘기를 다 모아놓으니 누구는 이렇게 표현하고 누구는 이렇게 표현하고 누구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 이 베타 에러 또는 타이프 에러를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노벨상을 놓칠 확률. 진실이 뭔가 차이가 있는데 내가 그걸 잘못 판단해서 차이가 없네요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노벨상을 놓칠 확률이라고 합니다. 타입 1 에러는 뭐겠어요? 사기칠 확률이죠. 진실의 차이가 없는데 내가 차이가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 1 에러는 사기칠 확률, 타입 2 에러는 노벨상을 놓칠 확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어들이 이제 저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0.05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하는 얘기는 전체 확률 분수가 이렇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내가 낸 그의 T 통계량일 수도 있고 F 통계량일 수도 있고 뭐 통계량 다 또는 뭐 주사위 통계량일 수도 있고 인노의 통계량일 수도 있고 그건 요것의 모양만 달라지는 거죠. 다만 이 옥선화 면적의 합은 1인 거고 요 모양은 달라지겠지만 통계량의 종류에 따라 하지만 이쪽으로든 이쪽으로든 2.5, 2.5를 제외하고 여기에 속하면 난 차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극단적인 5%에 속하면 난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봤더니 요 어딘가에 속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차이가 없네요 라고 판단하죠.
근데 내가 차이가 없네요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로 차이가 없어요. 확률은 즉 트루 네거티브 확률을 95%로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내 말이 나는 여기 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는 진실은 여기에 속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담컨대 보통 사람들 100% 장담컨대 얘기하지만 통계에서 얘기하는 건 내가 95% 장담하건대 이건 차이가 없어 라고 하는 게 통계적인 언어 표현 방식인 겁니다. 즉 통계에서 판단은 늘 트루 네거티브가 95%이고 내가 혹시 실수해서 포지티브라고 얘기할 확률은 5% 정도로 놓고 이제 통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100% 장담하지 않고 통계는 95%만 장담하는 거다. 요것은 이제 근데 그것을 2번 했어요. 2번 했고 2번 했는데 문제는 한 번 테스트에서도 잘못할 확률, 2번 테스트는 잘못할 확률, 근데 2번 다 잘못할 확률은 0.25입니다. 즉 0.95 곱하기 0.9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90.25가 나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동그라미를 하나를 더하면 아까 3번 테스트 했을 때 근데 여기서 조금씩 차이가 있죠. 2번에서는 90이 안 되고 왜 2.5%가 났죠? 왜냐하면 둘 다 잘못할 확률이 여기 겹치기 때문에 3번 했을 때는 또 3번 다 잘못할 확률도 겹치고 해서 그냥 5%씩 빼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겹치기 때문에 곱하기로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런 테스트를 3번 했을 때 3번 다 실패할 확률이 내가 95% 장담할게. 여기서 95% 장담할게. 95% 장담할게 했더니 3번 다 틀렸어. 물론 매우 드물겠지만 이렇게 겹치고 좀 되고 3번 다 틀릴 확률이 0.0125%. 자, 이제 이론 분산 분석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다음 단계 2원 분산 분석 또는 3원 분산 분석 뭐 하여튼 다원 분산 분석 즉 설명 변수가 성별 하나 딸랑 놓고 또는 연령 하나 딸랑 넣는 게 아니라 성별도 넣고 연령도 넣고 뭐 거주 지역도 넣고 또는 소득 수준도 넣고 교육 수준도 넣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을 분석하게 된 건데 그래서 원리는 근데 똑같다. 계산이 그 대신 훨씬 복잡해지겠죠? 그것만 다르지 원리는 제가 이론 분산 분석 얘기한 거랑 똑같다. 근데 여기서 이제는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결과 변수가 연속 변수예요. 아까 아노바에서는 얘기했죠? 그 그룹 내에서의 뭔가 베리에이션 보고 뭐 하는 거니까 뭐예요? 숫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숫자의 평균과 퍼진 정도를 비교하는 거다. 즉, 결과 변수는 연속 변수고 설명 변수는 명목 변수죠. 우리가 2그룹, 3그룹, 4그룹 뭐 이런 식으로 그룹이니까 그룹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그룹 A, B, C인데 A, B, C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자, 이원 분산 분석을 할 때는 이런 분석보다 내가 그 검증해야 될 가설이 3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일단 이 예를 들어보죠. 자, 제가 A병원, B병원, C병원에서 치료법 가, 나, 다를 임상 실험을 해봤어요. 그때 생존율이 다 나오겠죠. 자, 여기서 설명 변수의 첫 번째로 어느 병원이냐, 병원 세 그룹 중에 어느 병원에 속하느냐 첫 번째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 변수에 치료법 가, 나, 다를 넣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점검해야 될 기무가설은 첫 번째, A병원의 생존율이 B병원의 생존율, C병원의 생존율과 같으냐 아니면 이게 아니냐 라는 것이 첫 번째 검증이에요. 두 번째는 가 치료법, 나 치료법, 다 치료법이 같으냐 같은 건 아니냐를 검증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병원에 따라 치료법에 따라 각각 다르냐
이제 검증하게 돼요. 이 경우를 우리가 교호작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인터랙션이 있다는 거죠. 인터랙션이 있다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 얘기는 뭐인가 하면은, A병원은 무슨 치료법을 쓰든 그래도 생존율이 높고, B병원은 무슨 치료법을 쓰든 생존율이 중간, C병원은 무슨 법을 쓰든 생존율이 제일 낮다라고 나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적어도 A병원에서는 치료법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A병원에서 보이는 치료법에 경향하고, B병원에서 가나다에 따른 생존율에 경향하고, C병원에서 보이는 생존율이 비슷비슷해야 되겠죠. 즉, 요것을 그냥 간단한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A병원이 생존율이 좋아요. 그래서 가, 나, 뭐 다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B병원이 중간인데 B병원도 가, 나, 다 이렇게 되고, C병원이 제일 생존율이 낮으니까 가, 나, 다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게, 이렇게 되는 수가 있겠죠. 즉, 이렇게 서로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면서 가지 않고, 실제로는 그 어느 병원이냐도 중요하고, 근데 그 병원이 C병원이 생존율이 제일 나쁜데, 그 C병원이라고 해도 치료법이 다라면 오히려 더 1등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법마다 병원마다에 따라 다르다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얘기예요. 이것을 이렇게 교차하게 되면 우리는 병원이란 변수하고 치료법이란 변수 사이에 어떤 뭔가 인터랙션이 있다. 근데 인터랙션이 없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게 어느 병원이든 간에 새 치료법의 경향은 비슷하면 서로 어느 병원이냐 무관하게 생존율은 예를 들어 뭐 가, 나, 다를 비교했을 때 나가 제일 좋더라. 어느 병원하고 무관하게 나가 제일 좋아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어때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어느 병원이냐 무관하게 생존율은 다 어때라고 말할 수가 없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병원에 어느 병원이냐도 중요하고, 또 거기서 어느 치료법이냐에 따라서 생존율은 제각각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즉 병원에 따른 변수와 그 치료법에 따른 변수가 서로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서로 결과에 같이 영향을 미칠 때 이걸 인터랙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명 변수,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실습 때 보시겠지만, 생존 분석에서는 설명 변수가 이제 2개라고 해도 실제 설명 변수에는 설명 변수 3개의 가수를 봐야 되니까 설명 변수가 2개지만, 즉 병원 종류란 변수가 들어가고, 치료법이란 종류란 변수가 들어가고, 세 번째 병원 종류 곱하기 치료법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실제 내가 조사한 것은 병원 종류하고 치료법이라는 2개의 변수지만, 분산 분석에서는 실제로는 혹시나 모를 이 인터랙션이 있을까 싶어서 2개를 곱한 변수가 같이 들어간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이 보다 보면 참 그 통계학에서 특히 한국 교과서에서 좀 속 시원하게 설명을 안 해줘요. 제가 보기엔 아마 저자들도 자기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건 이해를 좀 못한 저자들도 꽤 되는 것 같아요. 그 저자들 중에서는.
그게 중에 하나가 용어가 고정 효과와 그 다음에 임의 효과라고. 또 영어로는 픽스드 이펙트, 랜덤 이펙트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아까처럼 해요. 병원별로 치료법별로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나는 관심사가 뭐예요? 아, 제일 잘하는 병원이 어딘지. 그 다음에 주어진 어느 치료법이 제일 좋은 건지 이거 알고 싶은 거잖아요. 또 심지어 이 두 개가 다 깨지고 치료법에 따라 병원 따라서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때는 내 관심사가 병원에도 관심사가 있고 치료법에도 관심사가 있어요. 치료법은 가나다 픽스 됐고 병원도 세 병원만 딱 조사하는 거예요. A, B, C 역시 픽스 됐어요. 이런 걸 픽스드 이펙트를 우리가 분석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이 병원 ABC가 내가 병원 ABC의 디퍼런스를 보는 게 내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병원 ABC가 전국에 있는 1000개의 병원 중에 내가 무작위로 3개를 찍은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ABC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ABC는 어디서 왔을 1000개 중에 누가 찍혔을지 몰라. 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야. 다만 내가 무작위 실험을 하다 보니까 임의로 1000개 중에 3개를 찍은 것일 뿐이고 나의 진짜 관심사는 단지 어느 치료법이 좋은 거냐가 나의 관심사단 말이죠. 요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치료법 가나다는 여전히 픽스되어 있지만 병원 ABC는 픽스된 게 아니고 누가 어느 병원 시킬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랜덤으로 고른 거죠. 자, 요랬을 때를 치료법이란 픽스드 이펙트와 그 다음에 병원이란 랜덤 이펙트를 우리가 같이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픽스드 이펙트와 랜덤 이펙트가 하나의 어떤 통계 분석에 같이 들어갔다고 해서 믹스됐다. 픽스드와 랜덤이 믹스돼서 믹스드 이펙트 모델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자, 알겠죠? 언뜻 보면 여러분의 그 데이터는 똑같은 두 개의 데이터일지 몰라요. 얘나 얘나. 근데 다만 얘는 랜덤으로 찍힌 ABC인 거예요. 그래서 분석에 들어가지만 난 ABC는 한번 관심이 없어. 이런 것을 믹스드 이펙트 모델 분석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그 실제로 통계의 그 미세한 계산 방법에서 ABC가 무작위로 들어왔다는 것을 감안해서 약간 계산식이 좀 달라집니다. ABC가 랜덤. 그래서 이제 결과값이 좀 달라지긴 해요. 그리고 하지만 분석에서는 당연히 ABC가 나오긴 나오죠. A는 B는 C냐 라고 나오긴 하지만 그 결과값이 나와도 나는 그 읽지 않습니다. 애초에 관심사가 아니고 내가 임의로 랜덤하게 뽑은 경우, 요것을 이제 우리가 픽스드 이펙트, 랜덤 이펙트 또는 이것이 섞였을 때를 믹스드 이펙트 모델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리피트는 먼저 안 해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이제 전공의 할 때 이제 해봤던 실험 중에 하나. 원래 저는 이제 산업환경 전공이었는데 그 대기 중에 미세 분진의 농도에 따라 아이들이 호흡을 하잖아요. 그럼 소변에 혹시 그것의 어떤 대사산물이 소변으로 나오는지를 알기 위해 가지고 작지만 아주 정확한 분석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 학교 옥상에다가 미세 분진 측정기를 열흘 동안 돌리고 제가 10명한테 매일 아침마다 가서 10명 소감 받아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제 자료는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10 하면서 딱 100개 자료를 얻고 나서 뿌듯했어. 왜? 이건 뭐 이게 중간에 빠지는 수도 있고 어떤 애 측정 못하고 어떤 애 늦게 측정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잖아요. 근데 저는 마치 실험실에서 쥐잡는 실험을 하듯이 10x10을 딱 만들어 가니까 역사는 뭐 복잡한 통계를 쓸 것도 없어. 자료를 잘 만들어서 디자인을 잘하면 통계도 간단한 통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럴 때 그런 경우를 봅시다. A란 애가 내가 10명을 찍었는데 여기서 3명을 찍었다고 해요. 근데 이 3명을 내가 골라서 찍은 게 아니죠. 그 학교 애들 중에 랜덤으로 찍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분석을 하면서 자 얘가 1번 학생이냐 2번 학생이냐 3번 학생이라는 변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분석을 할 때 그 변수의 특징을 얘는 픽스드 변수가 아니라 랜덤 변수라고 찍어줘야 돼요. 규정을 이제 깔깍깔깍 SPS 할 때 얘는 무슨 변수냐고 물어보면 얘는 랜덤 변수에다 많이 넣어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저 도서 지방에 있나 학생이 10명밖에 안 되는 애들 걔를 그냥 다 한 거예요. 랜덤으로 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픽스드 걔 변수를 여러분이 SPS에서 얘가 임의 변수냐 고정 변수냐 했을 때 그때는 고정 변수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치고 근데 그 대신에 A 학생한테 1월 1일날 수업을 받고 2일날 수업을 받고 3일날 수업을 받고 자 이랬을 때는 자 아까 제가 T테스트에서도 독립적 T테스트 또는 ANOVA 분석에서도 기본 전제가 뭐예요? 각 서로 다른 그룹 간은 상호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경우 A와 B, C는 A의 소변값이 B의 소변값에 영향을 줄 리는 별로 없잖아요. 물론 같은 집에 산다면 혹시도 모르겠지만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신에 근데 뭐예요? 같은 애한테 계속 같은 애한테 소변을 받았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소변값들의 검사값들 사이에 서로 코릴레이션이 있겠죠. 동일인 내에서 반복해서 나온 거니까. 얘 소변값에도 서로 코릴레이션이 있겠죠. 워낙 높았던 애는 계속 높을 거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 통계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 됐다면 저는 개인을 표시하는 변수는 얘는 랜덤 변수입니다 라고 찍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변수 검색값들은 어떻게 돼요? 얘는 리피트드 된 변수입니다. 근데 무엇에 의해서 리피트? 각 개인을 기준으로 리피트 된 겁니다 라고 찍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고 결과에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뭐겠어요? 날짜에 따라 검색값이 다른지에만 관심이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아까 친다면 그날 대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가 아주 높은 날에 이 소변 검색값도 유의하게 높으냐 아니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런 걸 할 때를 ANOVA는 ANOVA인데 리피티드 매저 ANOVA라고 부릅니다. 소변 어떤 항목을 찍고 있어요? 또 오래돼.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아니요. 그때 소변에도 그 대사화물이 두 종류가 있어서 어느 것이 대기 중 오염을 잘 반영하는 대사산물이냐를 해서 다 이제 페이퍼를 거의 다 썼는데 제가 여태까지 주로 연구는 잘하는데 논문은 잘 못 써요. 열심히 보고 쓰면 되고. 대신 그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제가 공동 연구를 하니까 분석 다 하고 조사 다 하고 보고를 다 쓰면은 시간 있는 다른 분이 논문을 써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삶의 질 점수에 따라 점수가 있는데 이것이 성별에 따라 또 연령군에 따라 다른 거냐고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모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성별에 따라 삶의 질 점수가 다르냐? 두 그룹이죠, 남녀. 요거 T테스트도 올리시고 그 다음에 연령군에 따라 다르냐? 그래서 세 연령군을 만약에 했다. 그럼 연령군에 따라 돌리는데 이건 세 그룹 이상이니까 ANOVA 돌리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군, 그 다음에 성별 곱하기 연령군을 해가지고 돌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 이원 분산 분석을 보통 쓰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부르고 그냥 제너럴 리니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ANOVA에서 성별 연령 넣고 그 다음에 이곳에 그 교차 효과 넣어요. 넣고 나서 먼저 봐야 되는 건 혹시 얘가 유의하냐? 얘가 유의하게 나오면 무슨 얘기인가? 성별에 따라 연령군에 따라서도 다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교작용이 있다는 판단이 딱 드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것이 유의하게 나오면 그 다음 여러분이 가야 되는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자 따로 놓고 연령군에 따라 분석하고 여자 따로 놓고 연령군에 따라 분석을 해야 돼요.
즉 데이터를 둘로 쪼개서 두 개의 다른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남성에서는 예를 들어 치료법 간하다가 이런 차이를 보이더라는 논문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여성에서는 치료법 간하다에 따라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논문 쓰시는 거지. 이 두 개를 섞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믹스되죠. 예를 들어 뭐 세 개로 하면 너무 이제 그러니까 남자에서는 이를 두 개, 첫 번째 치료법과 두 번째 치료법이 이랬어요. 근데 여자에서는 첫 번째 치료법이 오히려 좋고 두 번째 치료법이 이렇게 됐어요. 자, 이런 데이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 내부에 다른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메커니즘이 있을지 뭐 모르잖아요. 근데 이랬을 때 그래도 데이터를 왜 반으로 쪼개하고서 남녀를 같이 놓고 여러분이 돌려버리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왔다는 이펙트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이펙트가 믹스 돼버려가지고 두 치료법은 차이가 없네 하고 나와버린다. 즉 남녀에 따라 치료법에 따라 교작용이 있어서 있으면은 이렇게 믹스 돼가지고 결과가 무의미하게 나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교작용이 있다면 데이터를 따로따로 돌리는 것이 맞고, 근데 이것이 유의하지 않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다시 한번 분석을, 아노바 분석을 다시 들어갑니다. 그때는 성별 넣으시고 연령군 넣으시고 자동으로 얘를 넣느냐? 아닙니다. 얘를 뺍니다. 얘가 유의하지 않다는 걸 이미 확인했잖아요, 여러분이. 확인했으니까 유의하지 않은 괜한 변수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단계는 성별 넣고 연령군 넣고 두 개만 넣고 분석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의 아노바 분석의 진행 단계는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예리라고 해서 돌렸더니 이퀄 베리언스냐 했더니 F값 6표 나고 P밸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위한 차이가 없네, 두 분 사이에. 그래서 위에가 이퀄 베리언스, 밑에가 어니퀄이니까 위에 걸 읽으면 되죠. 그래서 P밸류가 0.005고 밑에 거를 읽으면 0.014가 나와요. 근데 위에 거를 읽었더니 두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실제로 이 자료에서 남자는 평균이 6.1, 여자는 평균이 8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자의 삶이 좀 더 좋은 걸로. 자, 그 다음에 연령군을 봤어요. 이 세 그룹이죠. 그래서 했더니 당연히 이런 아노바 테이블이 나오죠. 아까 제가 그려줬던. 쫙쫙쫙 해서 결국 뭐만 읽으시면 돼요. F값이 나오잖아요. 단순히 F값도 중요한 게 아니라 F값을 P밸류도 해석한 P밸류가 있잖아요. P밸류가 0.980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행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남녀 사이에는 유행 차이가 있는데 연령군에 따라 유행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하지만 그럴 수 있죠. 연령군에 따라 유행 차이가 없었던 이유가 어떤 연령군에는 유독 여자가 많고 어떤 연령군에는 유독 남자가 많고 그래서 연령군만 봤더니 차이가 없는 것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유니베이션에다가 이제 이원 분산 분석을 부릅니다. 성별이라는 거 1, 2, 연령군 1, 2, 3에서 다 넣어가지고 딱 돌렸더니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자 A1이 연령군인데 연령군은 0.011. 아까 0.005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아까는 남녀가 여자 차이가 0.005나 나왔는데 갑자기 이거 거의 2배 이상 늘었죠. 0.011로. 얘기는 뭔가? 아까 내가 봤더니 남녀가 되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남녀의 연령 구성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달라 보였던 거지. 남녀의 연령 구성을, 연령 차이를 통계적으로 보정해서 똑같은 연령 구성이라고 만들어버리면 그 차이는 아까보다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넣고 분석하면 여기서 있는 이 0.011이 나온 얘기는 얘는
연령에 따른 구성 차이를 보정한 순수한 성별만의 차이가 되는 거다. 아까는 그 남자하고 혹시 늙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커 보였는데 실제는 그 연령의 차이를 배제시키고 공정한 비교를 하면 리얼 디퍼런스는 0.011이다 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연령군을 보니까 쭉 해서 0.859 연령군은 여전히 유의하지 않은 걸로 나왔죠. 즉 연령군이 여전히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성별의 차이가 아까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 두 개를 같이 넣었을 때. 자, 그 다음 성별 곱하기 연령군 그랬더니 p-value가 0.961이죠. 아, 교호작용은 없구나. 즉 남자에서도 비슷한 경향, 여자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자, 그래서 아까 말한 에서 4단계에서 교호작용이 없는 걸로 됐으니까 바로 5단계로 넘어가서 이때는 어때요? 성별하고 연령군만 넣고 분석합니다. 두 개 곱하는 건 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아까랑 비슷한 값이 나와요. 그래서 분석 결과 마치고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두 개를 각각 넣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넣었으니까 p-value 0.05 또는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연령군의 차이를 보정한 남녀 간의 차이는 p-value 0.010으로 남녀 간의 유연 차이가 있었다. 그 다음에 연령군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세 연령군 사이에는 세 연령군이 각각 가지는 남녀의 분포 차이를 고려해서 공정하게 비교를 했더니 또는 성별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어저스트 보정했더니 p-value 0.85로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2단계 검사, 사후 검정이죠. 봤더니 남녀는 할 필요 없죠. 두 그룹의 남녀의 차이가 있다고 나오는데 그건 원 테스트로 끝난 거니까 남녀는 사후 검정할 필요 없어요. 해봤자 똑같은 값 나오고요. 사후 검증이 진짜 필요한 건 그래. 이게 1은 2는 3이 아니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가 다른 거야? 그걸 보기 위해서 사후 검증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2를 기준으로 할 때 1과 2의 민 디퍼런스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국 시그 나오네. 이게 p-value입니다. p-value가 1.0 차이가 전혀 1연령군과 2연령군은 차이가 없고 그것에 95% 신뢰가 나오고 1하고 3의 관계도 차이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아까 이미 세 그룹은 했을 때 p-value가 무려 0.85 정도 나왔잖아요. 사후 검정에서 1을 기준으로 1과 2, 1과 3 2를 기준으로 2와 1, 2와 3 3을 기준으로 3과 1, 3과 2 이렇게 하지만 이게 결국 교차 테이블이니까 1, 2, 1, 3 그 다음에 2, 3만 보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씁니다. 최종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고서나 논문에 이렇게 씁니다. 성별에서 아무것도 보정하지 않은 그냥 단순 평균값을 적어줍니다. 연령분에서도 단순 평균값을 적어줍니다. 제가 첫 번째 통계 강의 때 그런 얘기했죠. 단순 평균값 빼지 마라. 그리고 이 경향이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이상하게 왕창 뒤집어 버리면 져버렸다 하면 그건 뭔가 분석 과정에 에러가 있었을 확률이 높은 거다. 그리고 여기서 왕창 뒤집어졌다는 것이 그 진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 평균이 이렇다는 거 그거 자체도 중요한 발견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다른 학자들이 왜 이렇게 뒤집어졌느냐 하면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단순 값들을 적어주고 p-value 내죠. 두 그룹에서 아까 t-테스트 여기는 ANOVA 이런 분석 ANOVA하고 자 그 다음에 멀티플 어저스트 동시에 넣었을 때 평균값이 달라졌죠. 얘도 달라지고 얘도 달라지고 얘도 달라지고 얘도 달라지고 왜 달라졌어? 그냥 단순 평균이 여기에 남성 아까 6, 1, 6, 7인데 왜 6, 1, 7, 9가 됐을까요?
그냥 남성이 아니라 여성과 비교하는데 연령 차이라는 것을 어저스트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단순 평균값 심플 민, 어저스티드 민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그것의 스탠다드 에러에서 얼마나 내가 추정한 평균값이 얼마나 정확한 건지를 보여주는 거고, 또는 이걸 제시하기도 하고, 또는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1.9 곱하기 2 해가지고 95% 신뢰 구간으로 적어주셔도 좋고, 그냥 스탠다드 에러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그냥 이 스탠다드 에러 적어주는 것보다는 이걸 친절하게 풀어서 95% 신뢰 구간으로 적어주는 게 좀 이해는 편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P-밸류가 나옵니다. 왜 아까는 0.05였는데 두 배에 나더니 0.10이 됐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남녀의 차이를 그냥 비교한 게 아니라 얘는 남녀의 연령 구성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보정하고 순수하게 남녀만의 차이를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자, 여기까지가 1단계, 이게 단순 분석, 이게 다별량 분석. 세 번째는 사후 검정. 자, 남녀는 워낙 두 그룹이니까 뭐 따로 이렇게 사후 검정할 필요 없고 세 그룹 이상이었을 때 사후 검정을 하는데 요새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의 디퍼런스 아까 나오죠.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디퍼런스의 P-밸류 나오죠. 그 다음에 이 값은 첫 번째를 기준으로 세 번째 값의 디퍼런스고 그것의 P-밸류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원래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디퍼런스도 적어주고 그거에서 P-밸류 적어주면 좋겠지만 이것이 세 그룹이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하나, 둘, 셋, 네 그룹이었다면 적어줘야 될 거 얼마나 되겠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무려 여기다 6개만, 네 그룹들은 6개 적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가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에 모든 조합을 하지 않고 그냥 첫 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난 이렇게 적어주고 표를 정리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시죠. 뭐 다른 것은 뭐 이렇게 자, 오늘 강의 이렇게.